왔네. 앉아. 민준이는 잘 있지? 네, 잘 자고 있어요. 오늘은 친정에 잠깐 맡기고 왔어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번에 청약 당첨됐어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요. 요즘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 그건 잘 됐네. 근데 잔금이 3억 정도 모자라서요. 계약금은 친정에서 도와주셨고, 대출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전부 대출 받긴 부담이라서요. 이 기회를 놓치긴 너무 아깝고, 어머님, 아버님은 자영업 하시니까 대출도 좀 잘 되실 것 같아서요. 엄마, 사실 지금 집은 구조도 불편하고 민준이도 점점 커가잖아. 아이 생각하면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은 씨는 천천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건지 며느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다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의 지원 없이 오로지 제 남편 돈으로 집을 구한 줄 알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모두 준비해 온 듯한 깔끔한 문장에 목소리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정은 씨의 안쪽이 소리 없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낡은 간판이 걸린 카센터 앞에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차들이 줄을 서곤 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초반의 만정은 씨는 늘 그렇듯 남편보다 한 발 먼저 문을 열고 커피포트를 올려놓은 다음 접수장을 꺼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딱히 정해진 순서도 없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건 오랜 세월 쌓인 루틴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손만 보면 기술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차가 들어오면 한마디 없이 본넷부터 열었습니다. 정은 씨는 손님을 맞이하고 수리 접수부터 견적 계산까지 도맡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아는 건 없었지만 사람 상대는 도가 텄습니다. 수리야 뭐 오늘 안에 끝날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만 갈면 되겠네요. 어휴, 다행이네요. 딴 데선 며칠 맡기라 해서요. 요즘은 하루 이틀만 맡겨도 불편하잖아요. 저흰 그렇게 오래 안 잡아요. 그렇게 말하면 손님 얼굴이 펴졌고 단골이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고 서울서도 차를 몰고 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수입은 고정적이지 않았지만 1년 12달 굶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가게는 커봤자 30평 남짓, 기름때 묻은 바닥과 덜컹대는 의자, 한쪽 구석엔 고장난 커피 자판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비결은 기술과 신용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호흡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식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외동이었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지냈습니다. 아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큰 문제 없이 자랐고 속을 썩인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야무지게 사는 스타일도 아니긴 했습니다.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에는 전공과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광고회사에 들어가긴 했으니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기는 했지만 말이죠. 업무 강도는 세 보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성실하게 출퇴근하는 모습에 정은 씨는 안도했습니다. 오래 붙들고 버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책임감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해서 서울살이를 시작한 이후로는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끊이지 않았고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제사 때도 얼굴을 비췄고 가끔 카센터에 들러 생수 박스를 옮겨주거나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정은 씨는 자신들 기준으로는 부족함 없는 자식이라 생각했습니다. 큰 병 없이 자라고 법 어기지 않고
제 밥벌이하며 살아가는 자식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아들 걱정도 줄었고 카센터 일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카센터 문을 열고 접수장을 펴고 커피를 내리던 평범한 아침. 정은 씨는 그게 변하지 않을 일상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 본가로 내려오겠다고 했고 퇴근 무렵 도착한 아들은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침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저녁밥을 차려놓을 때였습니다. 별말 없이 앉아있던 아들이 조용히 밥숟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은 씨 부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이제 곧 6개월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리는 정확히 들렸는데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지금? 책임지고 결혼하려고요. 여자친구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다 내 책임인데 두 분한테 미안해서 말 꺼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훌쩍이며 주먹으로 눈가를 문지르던 아들은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제야 정은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만 마시던 남편은 한참 뒤에야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책임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일정이 빠듯하게 흘렀습니다. 양가 인사도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예식장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서둘러 잡았습니다.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서울은 가격대가 만만치 않았고 아들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모아둔 돈도 예식 준비로 나가는 상황이라 더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쪽에서는 집 문제를 두고 노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애들 참 겁 없어요. 우리 귀한 딸 혼전 임신까지 시켜놓고 집도 안 가져오면 솔직히 저흰 불안하죠. 말은 아끼면서도 분위기에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상견례에서 대놓고 정은 씨 부부에게 압박을 줬을 때는 결혼 확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람된 도리로 생각에만 그쳤습니다. 대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집은 해줘야지. 지금 여유가 있나? 그게 문제지. 이것저것 재니까 그렇지. 좀 알아보자고. 어차피 애 낳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크게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지 뭐. 그렇게 정은 씨 부부는 가진 돈을 긁어모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몇 군데 은행도 돌고 보험도 일부 해약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고 정은 씨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처가 쪽에서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못 해오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아. 여자친구도 뭐 듣는 게 많은지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돈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마련한 돈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듣자 정은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은 씨는 목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렀습니다. 뭐? 굳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말은 안 하는데 처가댁에서 안 그래도 밉보였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내 결혼 생활이 평화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듣다 보니 아들의 말을 아예 이해하기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정은 씨도 받듯이
사돈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혼전 임신을 아들의 탓으로 하는 것 같으니 아들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지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대신 우리끼리는 확실히 해두자. 차용증 쓰고 우리한테 빌려가는 거로 해. 당연하죠. 제가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그렇게 정은 씨는 차용증을 손수 써서 날짜와 금액, 상환 조건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마음을 전부 해결해 줄 순 없었지만 당시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준비하는 도중에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일 치렀다는 안도감이 남았고 무엇보다 아들이 정식으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 직전에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신혼집을 급하게 구해야 했는데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까운 데서 지내고 싶다. 고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자연스럽게 사돈댁 근처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난 후로 정은 씨는 며느리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하루 이틀씩 걸렸습니다. 처음엔 출산 앞두고 예민해졌겠거니 했지만 갈수록 그 무심함이 체념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임산부들이 잘 먹는다는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얼굴이라도 보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그냥 반찬만 놓고 가려고 하는데 얼굴만 볼 수 있을까? 힘들면 문 앞에라도 둘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니, 제가 입덧이 좀 심해서요. 음식 냄새가 예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요. 죄송해요. 그럼 얼굴만 잠깐이라도 보고 얘기도 좀 하자. 무슨 얼굴을 봐야 정이 들지. 요즘은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잠깐 서 있는 것도 버겁고 다음에 괜찮아지면 꼭 인사드릴게요. 정중하게 말했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정은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반찬 가방을 들고 서 있던 손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즈음엔 영상통화라도 해보자고 아들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건 더 단단한 벽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고 했대. 지금 만삭이잖아. 요즘 뭐만 해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영상통화도 힘들다고 그냥 좀 이해해줘. 정은 씨는 그때도 꾹 눌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겠거니. 하지만 안 그래도 달 하나 넘어 아기 낳을 사람인데 얼굴 한 번 못 본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먼저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관심의 균형이 지나치게 기울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가 너네 결혼하고도 며느리 얼굴 한 번을 못 봤다? 그게 말이 되니? 우리 엄마도 친할머니 안 좋아했지만 임신했다고 그렇게 다 끊고 살진 않았거든. 내가 중간에서 참 미안해. 그냥 지금은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나중에 애 낳고 다 풀어지면 그땐 자연스럽게 뵙게 될 거야. 정은 씨는 아들의 말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괜히 며느리가 됐다고 할까봐 정은 씨는 미리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얘기를 전하더군요. 조리원은 처가 쪽에서 다 알아본다고 했어. 엄마 아버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된대. 그래도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곳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약만 넣었대. 처가에서 다 알아서 할 거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앉아 조용히 라면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뭐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좀 알고는 있어야 안심이 되지. 우리가 무슨 남이냐. 알아.
근데 요즘 세상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해야지. 우리가 예전처럼 끼어들 수는 없는 세상이잖아. 정은 씨는 말없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 노릇도 부모 노릇도 마음대로 못하게 된 세상이 서글펐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조리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데 혹시 5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 정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신경 쓰지 말라더니 다시 돌아온 건 돈 얘기였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다 한다더니 그건 무슨 말이니? 나도 잘 모르겠어. 원래는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 그냥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순간 정은 씨는 마음 한편에서 뭔가 탁 하고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찬으로 포장했던 호의는 거절당하고 안부 한마디 없이 지내오던 와중에 나온 돈 얘기. 정은 씨는 혼자 되뇌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뻔뻔해지는지 두고 보자 하고 말이죠. 카센터 간판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고 바닥을 훑고 나면 몸도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동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방금 사고가 나서요. 뭐 사고? 무슨 사고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응, 다친 건 없어요. 가벼운 접촉이긴 했는데 차가 좀 긁혔네?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 상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어디 안 다쳤는지가 중요하지. 하여간 운전 좀 조심해서 하지 그랬어. 그렇게 한참을 자기는 잘못 없다, 억울하다 하며 하소연을 했던 아들은 며칠 뒤 아들 쪽 과실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를 받자마자 기가 팍 죽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그 피해자 차 좀 카센터에서 해줄 수 있어? 수리비 부담이 클 것 같던데. 보험 처리해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저렴하게 처리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은데. 정은 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하더니만 말이죠.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부품 단가, 작업 시간, 도장 공정, 수리비를 깎는다는 건 결국 자신들이 손해를 떠안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피해자한테 잘 얘기해서 모시고 와. 다음 날 오전 아들이 피해자와 함께 카센터에 들어섰습니다. 같이 들어온 사람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의 눈빛도 부드러웠습니다. 정은 씨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네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휴, 큰일 보셨네요. 아닙니다. 저도 이곳저곳 찾아보던 중에 사장님네 다녀간 사람들 블로그도 봤었어요. 저야말로 마침 잘 됐죠. 차는 많이 다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색이 민감한 차라 도장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정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또 도장엔 선수거든요. 앉아 계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렇게 맡긴 피해 차량은 도장 보수뿐 아니라 광택, 흠집 제거, 하부 클리닝까지 손이 많이 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남편의 작업복은 땀으로 젖었고 허리를 굽힌 채로 몇 시간씩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은 씨 부부는 말없이 각자의 일을 해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차를 인도하던 날, 그 피해자는 환한 얼굴로 차에서 내려 정은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죄송해서 하는 김에 도장이랑 그 전부터 있던 패인 거랑 다 얼추 손봐드렸어요. 차가 새 차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는 운전 잘하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그분 차 다시 가져가셨어. 그래도 너가 참 젠틀한 분이랑 사고를 냈다. 예. 사고는 너가 쳤는데 인사는 내가 그분한테 받았네. 아, 저도 엄청 감사하죠, 당연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당연히 감사해야지. 너는 너 잘못 없다고 그렇게 우기더니 수리할 때 보니까 제대로 박았더구만 뭘. 너 면허 딴 지 1, 2년 됐니? 이제 아빠인데 운전 좀 조심해서 해라. 아들은 머쓱한 듯이 알겠다고 말을 덧붙였고 정은 씨는 그런 아들에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는 생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수리한 거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게만 해. 알겠냐? 그리고 네 차도 찌그러진 데 있던데 그것도 고쳐줄 테니까 갖고 와. 네? 정말요? 진짜? 고마워요, 엄마. 그래, 그런데 지금 밀린 일이 좀 있어서 당장은 안 되고 옆에 두고 짬내서 해달라고 부탁할게. 그럼요, 충분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은 싱글벙글 웃는 모습으로 차를 끌고 단번에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집에 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조리원까지 다녀온 뒤에도 단 한 번 얼굴을 비춘 적 없던 며느리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기대도 들었죠. 정은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사무실 정리만 했습니다. 닦을 곳이 따로 없는데도 천을 들고 책상 모서리를 계속 훑었습니다. 그런 정은 씨를 보고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와서 밥 좀 먹고 가겠지. 괜히 긴장하기는. 정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전기포트를 닫고 의자를 곧게 정돈했습니다.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메이크업까지 한 며느리가 들어섰고 옆에는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왔네, 앉아. 민준이는 잘 있지? 네, 잘 자고 있어요. 오늘은 친정에 잠깐 맡기고 왔어요. 평소처럼 짧고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습니다. 공기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히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골랐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청약 당첨됐어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요. 요즘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정은 씨는 놀라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잘 됐네. 근데 잔금이 3억 정도 모자라서요. 계약금은 친정에서 도와주셨고 대출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전부 대출 받긴 부담이라서요. 이 기회를 놓치긴 너무 아깝고 어머님 아버님은 자영업 하시니까 대출도 좀 잘 되실 것 같아서요. 순간 정은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사실 지금 집은 구조도 불편하고 민준이도 점점 커가잖아. 아이 생각하면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은 씨는 천천히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건지 며느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다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의 지원 없이 오로지 제 남편 돈으로 집을 구한 줄 알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모두 준비해 온 듯한 깔끔한 문장에 목소리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정은 씨의 안쪽이 소리 없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며느리 옆에서 내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와 남편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사실을 숨겼던 것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이었으니 억울하다 한들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아들이 미리 해결을 했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은 씨는 일단 두 사람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아들과 따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바로 대답은 못하니까 좀 생각해 볼게. 우리 양반하고도 얘기해 봐야 하고. 며느리는 알겠다고 했고 아들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은 씨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가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손끝만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 씨 부부는 휴일임에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카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일하면서 생각이나 차분히 정리해 볼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생각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같이 얘기하려 그랬는데 까먹고 그냥 와버렸네요. 어제 보험사 쪽에서 블랙박스 영상 좀 오늘 3시까지 보내달라 했거든요. 과실 비율 다시 볼 수도 있대. 엄마가 좀 뜯어서 보내주실래요? 정은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화기를 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 어제 일로 우리한테 할 말 있지 않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쵸,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 그래, 블랙박스는 내가 정리해서 줄게. 좀 이따가 저녁에 가게로 와라.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아들 차로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씨는 카센터 사무실 한켠에 앉아 조용히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낡은 노트북에 펜이 웅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고 잠시 뒤 창에 파일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정은 씨는 아들이 사고가 났던 날이 잘 기억나지 않아 여러 개를 눌러보며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영상이 계속 주차장만 비추고 있더군요. 내부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창문은 닫힌 상태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말 안 한 거지? 시댁에. 아직. 계약일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은 무슨 아직이야. 그냥 말해. 계약금이랑 대출은 다 준비됐다고. 마지막 잔금만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 너무 쉽게 말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형편이란 게 있잖아. 우리 쪽은 엄마가 계약금 내주셨잖아. 지금 우리 집도 오빠가 혼자 마련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이쯤에서 한 번쯤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냐? 그 다음 순간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차 안을 벗어났습니다. 블랙박스는 실내를 비추진 않았지만 마이크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문 여닫는 소리와 발소리 그리고 뒤이어 며느리의 혼잣말이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명백히 자리를 피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조용해진 차 안에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에휴, 저 성격에 말 잘하길 바라면 내가 바보지. 진짜 답답하네. 저번에도 못 말해서 자기 저축으로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말했지. 진작에. 이러니까 시댁 사람들은 남이라는 거라니까. 잠시 뒤 며느리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직 얘기 안 꺼냈대요. 답답해 죽겠어. 어쩜 그렇게 받을 줄을 모르고 살지? 그래서 내가 얘기 꺼내보려고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 핑계대면 도와주겠지. 자기들이 양심이 있으면. 정은 씨는 영상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아들이 자존심을 지키려다 거짓말을 한 탓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정은 씨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들과 며느리를 가게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 한복판에 앉은 네 사람 사이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은 씨는 말없이 노트북을 돌려 며느리 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고 며느리는 점점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정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 너네 차 블랙박스에서 나온 거다. 내가 너무 놀라서 이것만 돌려보느라 보험사의 영상도 못 보낼 뻔했지 뭐냐?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들리더라.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며 이런 소리를 했냐는 듯이 원망스러운 듯 쳐다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따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되고서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결국 정은 씨가 직접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너네 사는 집, 계약금도 전세금도 다 우리 돈이다. 내 아빠랑 내가 보험 깨고 은행 돌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다. 그 집 쟤 혼자 마련한 거 아니야. 우리 피땀으로 얹은 집이야. 며느리는 정면으로 앉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신 거였어? 미안해. 내가 말 못했어. 장인 장모님 앞에서 면도 세우고 싶고 그래서. 정은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고 차용증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거 너네 결혼 앞두고 우리가 써둔 차용증이다. 계약금부터 전세금까지 우리가 마련한 돈이야. 이거 주겠다고 우리는 보험도 깨고 은행도 돌고 난리를 쳤는데 너는 천천히 갚겠다더니 지금 한 푼이라도 갚은 적 있니? 계속 거짓말만 하면서 더 뜯어가기 바빴지. 이거 지금 당장 갚아라. 엄마, 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왜 그때 정직하게 말 못했는지 지금도 스스로 이해가 안 돼요. 정은 씨는 천천히 며느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 남편한테 속아서 오해했다고 하면 다인 줄 아나 본데 최소한 사람 대 사람으로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언제 민준이 보러 가겠다고? 너네 집 문 앞에서 기다렸니? 명절에 뭐 해달라고 했니? 그런데 너는 돈만 보고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지?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어머님,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자기가 혼자 다 해결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큰 실례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수리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들의 차 수리 내역과 사고 처리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차랑 너가 사고 낸 피해자 차 고친 비용이다. 그때 내가 시간 많이 들였지. 그때도 너한테 굳이 수리비도 안 받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는 못 넘어가겠다. 이것도 같이 갚아라. 아버지, 제가 멍청했어요. 체면 차린다고 괜히 자존심 앞세우다가 이런 꼴이 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정은 씨 부부는 더 이상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드센 차 주인들 사이에서도 살아왔던 것이죠. 며칠 뒤 이른 오후 날이 잔뜩 흐려 있던 날이었습니다. 카센터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아들이 봉투 2개를 안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며칠 새 부쩍 수척해 있었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목소리는 작고 잠긴 듯 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리비 명세서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차용증 첫 달 상환금도 이 안에 있습니다. 월급날마다 일정하게 보내드릴게요. 정은 씨는 말없이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쉽게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 바짝 다가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청약 잔금은 장인어른 쪽에서 채워주셨대요. 결국 처가에서 해결됐고 이제 엄마 아버지께 더 손 벌릴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정은 씨는 천천히 시선을 올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이제 알겠지? 겉으로 번듯해 보이려고 덮고 숨긴 거 결국엔 다 드러난다는 거. 내가 챙긴 건 체면 하나지만 그걸로 잃은 건 우리 마음이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는 알겠니?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책상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내가 쌓은 삶으로 보여줘야지.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정은 씨는 고개를 숙인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고 상환 내역을 천천히 정리해 넣었습니다. 더는 잔소리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은 씨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몰라도 이날 주고받은 말들을 언젠가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속여서 만든 모습 말고 진짜로 당당한 가장이 되라고 말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은 씨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품어왔습니다. 정은 씨는 이번 일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섭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오고 가야 할 건 결국 진심이라는 걸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보다 눈을 보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존심도 지켜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카센터는 다시 예전처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정은 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접수장을 펴고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풍경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자는 그 신념 위에 이번엔 한 가지가 더 얹혔습니다. 스스로 지켜낸 것만이 오래간다는 믿음, 그리고 속이지 않는 관계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요. 정은 씨는 오늘도 손님에게 말없이 미소를 건넵니다.